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바로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이었죠. 4.19 혁명의 결과 바로 독재를 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첫 줄에 보시면 4.19 혁명 이후에 바로 국민들은 당연히 민주적인 사회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1948년부터 본인이 물러나게 된 게 바로 1960년 바로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요 기간 동안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는 뜻이지, 그치? 그리고 3.15 부정선거와 같은 일을 하면서 결국 이 4.19 혁명에 의해서 바로 국민들이 독재를 멈추게 한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들은 민주적인 사회를 기대했겠죠. 그래서 이때 4.19 혁명 이후에 바로 어떤 정부가 만들어지냐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더니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독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때 대통령의 권력이 강한 것보다는 바로 총리의 힘이 더 강한 그런 정부를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장면 총리의 정부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장면 총리의 정부는 국민들의 뜻대로 이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 했겠죠. 근데 이 노력들이 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죠. 무슨 말 얘기죠? 처음 해보는 것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혼란들을 틈타 가지고 바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1960년에 장면 총리 정부가 만들어지고 불과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아서 바로 1961년 바로 5월 16일 5.16 군사 정변이 발생해버립니다. 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군사니까 군인 출신이었던 바로 박정희가 바로 군인들을 이끌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되지 않아 바로 박정희가 군인들을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5.16 군사정변. 1961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박정희 군사정변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얘기지. 군사정변이라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반역을 일으킨 거죠.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본인들이 권력을 빼앗고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네,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겠죠. 어쨌든 박정희는 군사정변을 성공적으로 성공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 자신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수습하겠다 라고 하며 나중에 자기는 대통령에 나가지 않을 거다 이야기했지만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권력을 잡았는데 순순히 물러나겠어요?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바로 박정희는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신이 계속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꿔가면서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지. 원래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통령 몇 번까지밖에 못해? 2번까지밖에 못해. 이승만 대통령 역시 헌법을 고쳐가지고 자기가 계속 하고 싶으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 무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바꿨었다 했잖아. 그치? 역시 박정희 대통령 역시 이승만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뭐가 돼가는 거예요? 바로 독재자가 되는 거죠. 자기 혼자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걸 독재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1972년이 되는데 이제 이 72년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본인이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되는 거야. 바로 그 반대편이었던 사람이 바로 반대편 후보가 이제 김대중 후보가 나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간신히 이겼다는 거지. 김대중 후보가 생각보다 인기가 높았다. 이에 위기감을 느끼는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또 헌법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 어떻게 고치겠어?
이승만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야. 어떻게? 자기가 영원히 할 수 있게끔. 맞아요. 또 헌법을 바꾸게 된다. 그래서 1972년에 헌법을 또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뭐야?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 제한 없애. 그 다음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았더니 뭐라고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나중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김대중 후보에게 자기가 질 것 같은 거야, 다음번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걸 직선제에서 간접선거제로 바꿔버려요. 여기 보시면 직선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게 직선제고, 그치? 요거 누가 바꿨던 거 기억나? 이승만 대통령이 바꿨잖아. 그때는 왜? 간접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자기를 뽑으면 당선이 안 될 것 같아서 직선제로 바꿨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거꾸로야. 직선제를 하면 자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간선제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간접선거제에서 일정 수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이들이 대표자를 뽑게 하는 선거제도야. 그러면 간접선거제란 얘기는 뭐야? 결국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뽑는 거지. 이 사람들이 당연히 투표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누가 대통령에 당선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죠. 찬성률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99.9%예요. 뭐 말이 99.9%지 뭐 100%지 뭐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다 대통령 뽑으면 당연히 당선되죠. 바로 이 헌법을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유신 헌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만을 위한 법이죠. 대통령에 대한 횟수 제한을 없애는 거. 그렇지. 자기 영원히 해먹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직선제를 하고 있는 것을 뭘로 바꿔버린다? 간접선거로 바꾼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유신헌법의 문제는 또 바로 뭐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유신헌법은 유신이라는 말은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 있다. 그런데 유신헌법의 내용은 자, 국민의 권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민주적이지 않았다. 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요. 대통령에겐 이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긴급조치권. 대통령이 판단해서 위기가 있다고 하면 긴급조치권이라는 걸 내릴 수 있어. 그럼 이 긴급조치권을 내리면 뭐가 제한돼? 국민의 뭐 자유라든지 국민이 뭐 이동하는 권리, 이야기하는 권리 이런 국민의 기본권은 정지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뭐 본인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는 바로 이 긴급조치권을 해서 전국에 계엄령을 내리고 국민들의 기본권, 뭐 자유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유신헌법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밑에 보시면 이렇게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탱크를 끌고 와서 바로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는 군인들의 모습이죠. 민주적인 것을 파괴하는 이런 군인들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신헌법 공표식을 보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더 확실하기 위한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공포하고 있다. 자, 이렇게 계속 보겠습니다. 자, 유신헌법을 선포한 후 박정희 정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의견은 무시했겠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마음대로 빼앗는 등 바로 무슨 정치를 계속한다? 바로 독재 정치를 계속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독재 정치를 굉장히 수행하면서 이 정보, 그 다음에 자신들의 반대 인사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잡아다 탄압하고 고문했던 기관이 바로 중앙정보부라는 곳이에요. 이 중앙정보부라는 기관을 이용해서 박정희는 바로 자신들의 반대, 민주적인 인사, 민주적인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시라든지 통제 이런 것들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 중앙정보부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비밀 요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중앙정보부원들이 뭐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사람 뭐 미행도 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이 아니 전화기겠죠? 그 당시 전화기지. 전화기를 몰래 듣는 도청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진도 찍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정보를 모아가지고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데 이 중앙정보부라는 조직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이제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지금 1979년이 됐어요. 무려 18년이 넘은 거죠. 맞아요. 엄청 오랜 기간 동안이죠. 자, 1979년에는 이 독재 정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납니다. 바로 어느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나냐면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이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시위를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의견들이 갈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여러분이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다 해서 부마항쟁이라고 그래요. 자, 네. 부산, 마산. 여기에서 이제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이 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한 것이죠. 이때 바로 박정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해서 가장 믿는 부하였던 두 명의 의견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예요. 그 다음 또 한 명은 뭐냐면 자신 옆에서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실장이었던 바로 차지철입니다. 김재규와 차지철 모두 박정희가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킬 때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둘의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김재규는 부마항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된다. 반면에 차지철이라는 인물은 뭐예요? 탱크를 끌고 가고 군인들 동원해서 완전히 탄압해서 밟아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좀 더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 차지철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액션을 취했어. 그리고 웃긴 이야기지만 어디 행사를 갔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 멀리 전국적으로 행사 가면 헬리콥터를 많이 타고 다녔대요. 헬리콥터 타고 가서 참석하고 헬리콥터 타고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고. 근데 그 헬리콥터에 자리가 부족했던 거야. 근데 김재규가 헬리콥터 타려고 하니까 차지철이 못 타게 한 거야. 자리 없다고. 차로 오라고. 근데 여기서 김재규가 차지철보다는 선배. 후배가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이제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랑 김재규 차지철이 화해하라는 뜻으로 이제 술 한잔 먹는 자리를 마련한 거지. 그 자리에서 바로 김재규가 바로 박정희를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부하에게 살해당했다. 이 내용이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1979년 바로 10월 26일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해서 죽게 되는 거죠. 김재규, 자신이 믿었던 바로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김재규에게 살해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졸지 이제 어쨌든 바로 박정희가 죽으면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또 민주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또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가 나타났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전두환이 되는 겁니다. 이 전두환이 중심이 된 군인들이 또 한 번의 정변을 일으키게 된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여기서 1979년에 바로 12.12 바로 전두환과 군인들이 마찬가지로 또 쿠데타를 일으킨다. 바로 정변을 일으킨다. 그리고 권력을 바로 이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장악해버린다 라는 거죠. 전두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원래 이런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암살당한다 그러면 원래는 중앙정보부에서 수사를 하고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암살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전두환은 그 당시 바로 뭐냐면 군대 내에 있던 정보 조직이었던 기무사령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책임자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두환이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죽게 되는지 암살당했는지 국민들한테 조사해서 발표해야 될 거 아니야. 수사 책임자.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전두환에게 굉장히 권력이 몰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바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정권을 장악하는 이런 일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두환이 이렇게 또 독재를 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 시민들이 당연히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제 또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민들은 이전 헌법을 새로 고치고 국민투표로 새 정부를 세울 것을 요구하며 바로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여나갔다. 보세요. 이렇게 서울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학생들이 있죠. 당연히 1980년에 바로 5월에 있었던 서울의 봄. 네. 즉 전두환과 같은 이 독재자들은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거리로 쏟아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탄압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두환이 이렇게 권력을 장악했는데 전국적으로 시위가 계속 퍼져나간단 말이야. 결국 전두환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위가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자, 여기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들은 뭐가 있냐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병헌 나오는 거. 유튜브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면 끝까지는 없고 뭐 줄이거나 이런 거 있는데 뭐 OCN이나 넷플릭스에도 아마 있을걸? 이걸 부장님이 아니라 부장들이다. 미안.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서거하게 되는지 그런 과정들이 잘 나와 있어요. 영화를 통해서 또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하나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또 다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결국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시위가 벌어지니까 결국 자신이 권력을 장악했고 자신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전두환이 바로 하나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 도시가 바로 이 전라남도 광주 지역이 됩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바로 전두환의 독재에 반대하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그래서 전두환은 바로 이 시위를 진압할 계엄군을 광주에 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계엄군을 보낼 때 생각해보세요. 원래 시위를 진압하는 건 누구야? 경찰이잖아. 하지만 시위를 진압한다고 하면서 군대를 보냈다는 거지. 이것부터가 이미 바로 광주의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할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계엄군이란 뜻이 전쟁 상황이거나 아니면 국가 반란 상황 등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국이나 일부 지역 경계하는 임무를 맡은 군대야. 근데 광주에서 전쟁이 났어요? 아니면 광주 시민들이 뭐 반란을 일으켰나요? 아니잖아요. 독재가 물러나라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엄군을 보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계엄군을 보내는데 이 계엄군을 또 누구를 보냈을까? 그냥 일반 군인들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부대를 보낸 거죠. 그리고 바로 전두환 자신이 아까 12.12 사태 군사 반란을 일으킬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부대가 바로 무슨 부대냐면 바로 공수부대입니다. 공수부대는 말 그대로 전쟁 나면 낙하산 메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이런 부대야. 특수부대지. 지금으로 말하면 특전사들이라고 하지. 지금은 부대 이름은 공수부대라 안 하고 특전사라 그래. 강철부대 보면 나오죠? 이 특전사들을 보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서도 최정예 병력을 이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보냈다. 그리고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면 갑자기 보낸 게 아니에요. 이미 공수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 무슨 훈련을 시켜? 바로 군인이 전쟁하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곤봉 들고 방패 들고 시위를 진압하는 훈련을 이미 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광주에다 투입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미 전두환과 그 군부 세력, 군인 세력들은 바로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이들은 시민과 학생들을 향해서 바로 뭘 쏴버렸다? 총을 쏴버립니다, 결국. 네. 자, 뭐가 떠올라요 또? 이승만의 4.19 혁명 때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쏴버렸었잖아요. 그쵸?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군인들이 시위하는 우리 시민들을 향해,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쏠 것을. 하지만 정말로 시위대를 향해 총을 발포해버렸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부상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자, 하지만 분노한 광주 시민들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시민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군인들에게 대항하게 됩니다. 바로 예비군 무기고 가서 우리만 죽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예비군 무기고 경찰서 이런 데 가가지고 총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 계엄군과 맞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뭐다? 별표 중요합니다. 바로 1980년에 있었던 광주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군인들은 바로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군인들은 광주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거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광주에 들어올 수 없게 했다. 그렇지? 광주를 완전히 모든 길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죠? 모든 길 차단.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모든 연락도 끊어버리는 거야. 전화, 통신 이런 거 다 끊어버리는 거지. 완전히 광주를 고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 신문이나 방송으로 알려지는 일까지 모두 막아버렸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자, 그러면 모든 길을 끊어버리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자신들이 광주에서 벌이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이것이라는 거지. 맞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선생님이 추천하는 영화가 택시기사 라고 하는 영화를 추천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5.18 민주화운동 광주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 라고 해서 독일인 기자 이름이 그 아저씨 독일인 기사 아저씨가 위르겐 힌치펜터라고 하는 기자가 바로 이 5.18 광주에 가서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택시를 타고 말 그대로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광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모든 길을 다 끊어놨잖아. 그래서 택시기사랑 같이 길을 수소문해가지고 어느 지름길 같은 거, 새길 같은 거로 들어가서 이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영상이나 사진이나 찍어서 바로 해외에 알리는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자, 위르겐 힌츠피터 같은 기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여전히 이 진실을 알 수가 없었겠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국민을 지키는 군인들이 왜 국민을 향해 총을 쐈을까요? 라는 거죠. 바로 누구의 명령이 있었겠어요? 바로 전두환의 명령이 있었을 것이고 바로 이 전두환의 독재를 계속하기 위해서 바로 군인들은 명령에 의해 국민들에게 총을 쐈던 것이죠. 자, 여기 위르겐 힌치펜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그쵸? 전두환은 기자들이 광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신문에 실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바로 이때 다른 방송에서는 광주 시민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광주 시민들은 폭도다. 폭도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법을 어기고 질서를 어기고 폭동을 일으킨 그런 나쁜 사람들,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무슨 이야기도 해? 일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합세해서 바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 광주의 이런 진실을 다 오히려 전두환의 편을 드는 그런 방송들만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지만 독일 기자였던 위르겐 힌츠펜터는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에 들어가서 5.18 민주화 운동을 취재하고 이 취재한 내용을 독일 방송에 내보내면서 바로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방송은 이후 국내에도 알려졌고 이 취재한 내용이 바로 나중에 사람들을 민주화 운동으로 이끄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실을 전하는, 그렇지? 용기를 내서 사실을 전달하고 결국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중에 또다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광주가 이제 계엄군이 와서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쏴버렸고 시민들도 역시 시민군을 조직해서 전라남도 도청에서 맞서게 됩니다. 시민군을 비롯한 시민과 학생들은 계엄군이 광주에서 저지른 만행을 외부에 알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미 길과 모든 연락은 끊겨 있었겠죠. 또한 정부와 계엄군에게 시위 중 잡혀간 사람들을 풀어줄 것과 계엄군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시민들은 스스로 광주 시내에서 질서를 지키려고 힘을 썼다는 거죠. 광주 시민들은 폭도가 아니다. 그치? 스스로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치? 이들은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서로 돕는 등 힘든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렇게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무료로 음식도 나누어주고, 맞아요? 그러나 계엄군은 시위를 이끌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전라남 도청을 무력으로 진압해서 이들을 죽이고 강제로 진압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희생되게 되고 바로 무자비하게 바로 시위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바로 진압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 여기 보시면 당시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에 희생된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있는 이 아이가 있네요. 아버지가 그 시위에서 돌아가신 거죠. 아빠를 잃은 이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지, 그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5.18 민주화운동하고 중요한 거.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라는 것이죠. 맞아요. 네,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사람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 그 다음, 자, 5.18 민주화운동은 비록 당연히 계엄군에게 진압되었지만 진압되었다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바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바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도 주었다. 자, 나중에 1987년 전두환이 결국 물러나게 되는 시위에서 바로 이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전두환의 독재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준 게 작년인가 홍콩에서 중국과 홍콩 사이에 좀 신경전이 있고 어쨌든 홍콩 사람들의 그런 자유를 위해서 홍콩 사람들이 시위를 벌일 때 바로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바로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이 이런 독재 정권과 폭력적인 방법에 맞서서 싸운 그런 훌륭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있었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홍콩인의 자유를 위해서 시위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면 되겠죠. 이러한 노력을 기억하기 위해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영상들이 있고 영화를 택시기사를 봐도 잘 나오는데 정말 계엄군이 얼마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막 두들겨 패고요. 막 옷 다 벗겨가지고 막 끌고 가고 사람을 정말 인간 이하로 대하고 그 다음에 총을 쏴가지고 죽은 사람 막 시체를 질질 끌고 가고 정말 그냥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되면 그런 영화들을 또 한 편씩 보면서 여러분이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밑에 보시면 5.18 민주묘지 주모탑 이라고 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번 시간에 사회시간도 암호를 좀 써놔야겠군. 이번 시간에 암호는 택시 운전사. 아, 택시 운전사다. 택시 기사가 아니라 얘들아. 영화 제목이 헷갈렸다. 택시 기사가 아니라 이거 택시 기사로 써놨지 선생님이. 택시 기사가 아니라 이거 택시 운전사란 영화지. 송강호 나오는 거. 그치? 택시 운전사예요. 이 영화를 보시면 잘 나와 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5.18 민주화운동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